자, 우리 AFK 부동산 설계 정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설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우리가 CFP 또는 AFK의 별도의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부동산이 가계 자산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도 하나의 뭐 투자 수단으로서의 투자 설계 과목에 포함되는 게 일반적인 선진국에서는 맞지만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부동산 설계라는 과목을 별도로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듈 1에서 여러분들 재무설계뿐만 아니라 뭐 은퇴설계, 상속설계까지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학습하시기가 좀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 충분히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 좀 많아요. 이거에 비해서 부동산 설계라고 하는 것은 좀 전문적인 분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 까다로운 과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좀 어려운 과목이라고 해도 우리 한번 학습을 딱 해놓으면은 일정 점수 이상은 늘 확보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과목의 특징인 거죠. 자, 그래서 본 과정을 잘 이해하시면서 수강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점수 득점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과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부동산 설계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 설계라는 부분을 처음에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들을 하지 마시고요. 좀 편한 마음으로 과정을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설계 우리가 목차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차례가 나와 있죠. 총 6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1장은 좀 부동산 설계 이해라고 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는 학습을 하는 거예요. 뭐 용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과 관련된 우리가 장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학습을 하는 게 바로 1장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2장은 부동산도 투자의 하나의 일환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경제와 관련된 부분을 다루는 게 바로 2장 부분이고요. 자, 우리 3장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은 이제 가치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에서 다수의 참여자들이 우리 만나서 이렇게 균형 가격이 형성되기보다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은밀하게 이렇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부동산의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를 이제 평가하는 방식을 또 학습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3점까지만 보게 되면은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자, 그런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사적 재산, 그죠? 민사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규율하는 민법적인 내용들 또는 뭐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민사와 관련된 권리관계를 우리는 다루게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이제 4장에 나옵니다. 법률적인 측면인 거죠. 그리고 5장 부분은 여러분들 부동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법관계도 적용을 받아요. 우리가 국토의 영토를 우리는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의 영향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공법관계를 다루고 있는 게 제 5장이에요. 그래서 4장과 5장 파트를 여러분들 학습하실 때 상당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시험 문제 나오는 범위는 뭐 한정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우리는 학습을 하시면은 뭐 충분히 시험 대비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 6장은 여러분들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 쪽인 거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우리 대출을 담보대출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있고 또는 간접 투자, 즉 펀드 또는 리츠를 이용해서 우리 투자하는 방식들이 있죠. 자, 이런 방식들을 우리는 다루게 되는 게 바로 제6장입니다. 총 25문제로 우리가 부동산 설계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1장을 제외한 나머지 챕터들은 문항수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뭐 1장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뭐 한 3문제에서 4문제까지도 바라보긴 하지만은 어쨌든 모든 챕터에서의 출제 문항수는 골고루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제1장 여러분들 부동산 설계 이해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 9페이지에 나와 있죠. 제1절 부동산 설계와 산업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세 가지 측면에서 모티브를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해서 첫째는 용도를 찾는 부지, 둘째는 부지를 찾는 용도, 그리고 셋째는 기회를 찾는 자본, 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상당히 좀 어려운 표현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용도를 찾는 부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용도로 쓸까를 고민한다라는 거죠. 건물을 지을까 아니면 농사를 지을까? 그죠. 가지고 있는 자의 행복인 거죠. 그 용도 중에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우리는 최유효 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토지 같은 경우에는 한정되어 있죠. 생산해낼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 가치, 그 용도에서 중에서 가장 최선인 용도로 사용하는 게 맞겠죠. 자, 우리 둘째 보니까 부지를 찾는 용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공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공장 부지가 필요하죠.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습도라든지 환경, 뭐 대기 여건뿐만 아니라 교통 요건, 뭐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또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판매, 우리가 유통, 그리고 생산 요소의 우리가 조달,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입지 선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용도, 공장 부지라고 있으면 그 부지를 찾게 되는 그런 노력들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셋째, 기회를 찾는 자본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투자. 그래서 저 땅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충분한 이득이 생길까를 고민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측면에서 부동산을 바라보고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게 바로 그 세 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시험 문제화 하기에도 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자, 밑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부동산 설계라는 게 나옵니다. 자, 재무 설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프로세스다. 뭐 이렇게 재무 설계 쪽에서 우리는 다 학습들을 하신 거고요. 특히나 이제 법인 쪽을 다루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개인 재무 설계죠. 개인 재무 설계와 관련된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자, 뭐예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 그림 1-1을 볼게요. 이건 뭐 부동산 설계라기보다는 재무 설계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객님이 우리가 고객과의 관계 정립 지나서 고객과의 상담 과정에서 정보 수집 쪽에서 고객님이 생각하는 목표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합니다.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꿈, 가치관도 가지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모든 가치관들을 다 달성할 수는 없죠. 재무설계 분야가 아니고요. 재무설계는 여러분들 실현 가능한 목표에 초점을 둬서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들 학습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들은 이렇게 가치들은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은 고객님의 제약 조건이 있는 거죠. 제약 조건, 자본. 그렇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 조건 하에서 우리가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과 가능한 부분, 이 가능한 교집합, 요 집합이 바로 재무설계의 분야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재무설계의 이제 목표가 되는 부분들을 이제 찾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런 목표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죠. 그러면 우선순위라는 것은 뭐예요? 중요도에 따라서, 그죠? 중요도에 따라서 우리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우리는 재무 설계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제 가능한 범위가 이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집합에 해당되는 이런 재무 설계의 목표 중에서 중요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되는 것부터 우리는 재무 설계에 초점을 맞춰서 설계가 진행이 된다. 이런 표현이 그림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림과 관련된 부분이 시험 문제화하기에도 너무 제약 조건이 많죠. 이거 재무설계적인 얘기들을, 일반적인 얘기를 이렇게 도형화해서 표시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시험 문제화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좀 특수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그 밑에 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여러분들 한편 우리 10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10페이지에 그림 바로 밑에 한편 부동산 설계는 일반적인 재무설계와 같은 맥락으로 정의되나, 자, 관리 대상인 부동산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자, 부동산 자산만이 갖는 특성에 기초하면서 재무설계의 본질, 즉 개인의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고 제시하는 활동. 자, 가치라는 게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숨겨진 수익과 비용을 드러내는 활동, 그리고 중요한 것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결합하는 활동을 연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자, 이 그림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또 특수성이 뭐냐면은, 자, 다음에 여기서 흔히 숨겨진 비용으로 언급되는 항목은 성숙비용과 대기비용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우리 어디 무슨 뭐 시가지가 새롭게 형성되고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성숙될 때까지는, 그죠? 상권이 무르익을 때까지는 일정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죠. 내가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 상가 건물을 샀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바로 수익이 안 나고 일정 기간
기간이 좀 소요된다는 얘기죠. 그 기간 동안은 여러분들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는 거죠. 비용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성숙할 때까지 추가적인 비용이 들고 대기하는 그런 비용들도 부동산 설계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자산과는 달리 일정 무르익는 데 시간이 필요한 그런 요소들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위험 자산 중에서는 좀 고위험 자산 쪽으로 이렇게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뭐 주택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중위험 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 일반적인 토지 같은 경우는 고위험군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자, 들어간 돈 대비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뭐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비용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뒤따른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자산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우측 페이지 11페이지 맨 위에 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다른 선진국에서는 부동산을 일반적인 투자 설계에서 다루고 있지만은 자,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 가계자산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부동산 설계라는 과목을 별도로 뺐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가계자산 중에서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은 주택 부동산, 다른 부동산 말고요. 주택만 놓고 보게 되면은, 가계자산 중에서는 43% 정도 차지한다는 또 통계청 조사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택 이외에도 여러분들 실물자산, 뭐, 다른 상가, 토지, 여타 자산까지 다 합산하게 되면은, 뭐, 75%가 넘는 그런 비중을 좀 차지해요. 따라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별도의 과목으로 우리 빼서 다루겠다. 이런 말이죠. 자, 다음 여러분들 2번 부동산 설계와 의사결정과 관련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부동산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는 하게 되는데, 자, 물론 재무설계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동산이라는 것들 있어요. 물론 부동산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도 있지만은 부동산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라기보다는 우리는 개인 재무설계, 사람의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지 의사, 목표 다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에요. 똑같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생각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재무설계이기 때문에 자, 부동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개인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한다. 자, 그러면은 개인이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있건 없건 간에 의사결정들을 하겠죠. 취득할 건지, 아니 있는 사람들은 처분할 건지, 아니면은 뭐 내가 운영을 할 건지, 뭐 이런,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건지, 임대를 놓을 건지, 뭐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을 하더라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이 부동산에 작용하는 입김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동산 활동.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표 1-1의 부동산 의사결정 트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보니까 언제 취득할 건지, 보유를 할 건지, 그리고 처분을 할 건지 뭐 이런 의사결정들을 일반적으로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시험 문제와 하기에도 애매한 부분이 있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3번 재무설계사의 역할을 좀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재무설계사는 여러분들 부동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요 개인에 초점을 맞춰라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재무설계는 그 과정이 투자 주체인 개인에게 맞춰져 있다. 자, 이러한 관점은 그동안 부동산 자산이라는 투자 객체에 맞추어진 상황의 역으로 볼 수 있다. 즉, 부동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개인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바로 우리 재무설계사 그죠? 역할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고객 입장에서 부동산 문제를 정의하고 종합화하여 이에 맞는 부동산 설계 진행을 재무설계사가 수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활동들을 이제 부동산에 입김을 작용할 건데 활동들을 보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어요. 자, 이런 활동들을 우리는 일반 활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들 누구나 하지 못하는 활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개 일이라든지 감정평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관리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마케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누구나 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적인 영역이 또 있다는 얘기죠. 전문 활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업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문 활동은 여러분들 하나의 업이죠. 업으로 형성되는 게 바로 전문적인 활동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재무설계사는 여러분들 역할이 이런 뭐 공인중개사이어야 된다 아니면 감정평가사이어야 된다 그건 아니죠. 우리 다른 전문가와 네트워킹해서 우리 고객님의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디네이팅 역할하는 게 바로 재무설계사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재무설계사가 필요한 부동산 설계사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동산 자체와 관련된 지식,
난리지도 필요하고 이런 전문가와 네트워킹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우리 교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 밑에 보시니까 이제 박스가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고객의 재무 목표 파악하는 능력, 시장을 보는 능력, 그리고 적정한지 분석하는 능력, 부동산 상품과 관련된 이해,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 능력, 문제점을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다른 전문가와 네트워킹하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재무설계사한테 필요한 역량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뭐 재무설계 쪽에서 여러분들 과목에서도 재무설계와 관련된 개념 공부하실 때 다 다뤘던 부분들을 부동산 설계에 이렇게 접목해서 이해를 하시면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겠죠. 자,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그 밑으로 오셔가지고 4번 부동산 설계 프로세스라는 게 나와 있죠. 자, 우리 재무설계에서 6단계 프로세스 다 공부를 하셨어요. 1단계 고객과의 관계 정립, 그리고 2단계 정보 수집. 우린 정보 수집이라고 기억하지 마시고요. 목표 설정 및 정보 수집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에 편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3단계 분석 평가, 그리고 4단계 제안, 그리고 6단계, 5단계 실행, 6단계 모니터링. 뭐 이렇게 우리가 의사결정을 재무설계, 부동산 설계도 똑같이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순서형 묻는 문제가 출제됐을 경우를 좀 대비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 1단계는 넘어가고요. 자, 2단계에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자, 고객의 목표를 파악한다,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그리고 위험 수용 성향이라든지 투자 능력을 파악한다,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 요구 수익률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요구 수익률 설정. 자, 고객님이 이제 원하는 수익률인 거죠. 우리 고객이 과의 이제 대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보 수집할 때 어느 정도 수익률을 원하십니까? 라고 해서 요구 수익률을 설정하는 거예요. 고객님은 10%를 원합니다. 해서 요구를 하겠죠. 자, 그런데 이게 과도하게 높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단계들을 조정하는 단계는 3단계예요. 3단계에서는 이제 분석하고 평가할 때는 여러분들 우리 2단계에서 고객 관련된 정보들을 분석하고 시장 상황도 분석해서 이게 먹힐지 안 먹힐지, 기회와 위협, 뭐 강점과 약점, 뭐 이런 걸 분석하면서 또 평가도 부동산의 가치 평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하게 되는 게 바로 3단계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 3단계에서는 여러분들 2단계까지 고객과의 관계 정립 뿐만 아니라 정보 수집에서 얻은 자료들을 분석하고 시장 상황도 함께 분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 상황을 보게 되니까 시장에서 수익률이 10%는 도저히 불가능하더라라는 게 우리 시장 자료라고 하면은 이 요구 수익률은 허황된 요구 수익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것들을 우리가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요구 수익률을 결정을 해야지만이 이제는 제한을 하는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요구 수익률 5%로 이렇게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시죠 라고 하는 단계가 바로 3단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 설정하는 단계는 2단계, 그리고 요구 수익률 조정 및 결정하는 단계는 3단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을 체크해서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4단계는 이제 검토를 하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검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2단계, 3단계에서 우리 다뤘던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맞는 제안서를 우리는 제안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검토할 때 여러분들 이 검토 사항들을 보게 되니까 언제 투자를 할지, 그리고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할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자산들로 우리가 분산 투자 또는 금융자산과 부동산의 비중,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자, 이런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제안을 우리 실행 전략을 안을 짜서 제시를 하는 게 바로 4단계죠. 그래서 검토 사항과 관련된 부분들이 투자 시기라든지 자금 조달 방법이라든지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검토 사항이다라는 부분들도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안할 때는 구매하십시오, 처분하십시오, 보유하십시오, 리모델링 하십시오, 개량하십시오, 개발하십시오, 이런 전략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건 전략에 해당되는 거고, 요 검토 사항이 뭐냐라는 거. 자, 투자 포트폴리오. 앞글자만 딴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투자 포트폴리오. 요것도 하나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5단계, 6단계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우리는 재무설계에서 공부했던 거를 그대로 접목시키면 되는데, 우리 부동산 설계에서 유의해야 될 거. 이런 부분들, 설정이다, 조정 및 결정이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시라라는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니까 여러분들 13페이지. 자, 일반적인, 우리나라만 이제 부동산 설계라는 과목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할 때는, 부동산 중에 하나의 투자의 대상이라고 보게 되면은, 투자할 때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더라라는 부분들이, 교재의 10단계로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 실제 시험 문제화 할지는 좀 의문이에요. 재무설계는 6단계가 기본적인 FPSB에서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6단계로 출제가 되지 이 10단계까지 출제된 적은 그렇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나 정도는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체크 정도는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 여러분들 그림 1-3의 일반적인 투자관리 프로세스를 보시게 되니까 자, 우리 첫 번째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니즈를 파악하고 제약 요소를 우리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투자 철학하고 접근 방법을 논의를 한 다음에 자,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 준거 기준을 설정하고 그리고 투자 목표를 설정하죠. 5단계가 투자 목표네요. 자, 6단계는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할 건지를 결정을 한 다음에 자, 자산 배분과 포트폴리오 설계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면은 손실 보면은 여러분들 책임 소재를 막 묻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뭐 6대4, 60%, 40% 비중으로 분산 투자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바꾸는 경우도 또 존재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기준들을 다 마련해 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기준들이 바로 투자 지침서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투자 설계 쪽에서도 또 투자 지침서를 또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들 이 지침서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고객님과 나의 책임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할고 어떻게 사후 관리할지를 정하는 내부적인 약속 규칙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투자 지침서를 작성한 다음에 이제는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자, 우리 실행에 옮긴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투자한다는 얘기죠. 돈을 쓴다는 얘기예요. 자, 돈을 쓰는 단계가 9단계예요. 그러니까 총 10단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내가 돈을 집행하는 단계가 9단계. 뭐 물론 10단계는 여러분들 모니터링하고 뭐 이렇게 사후 조정하는 단계가 가겠죠. 자, 그런 걸 보게 되면은 투자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신중하게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신중한 우리 검토 후에 투자해라 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다라고 우리 교재에서 얘기하고 실제로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 1-3 여러분들 일반적인 투자와 관련된 요 순서 프로세스 요거는 여러분들 암기는 하지 마시고요. 몇 번 정도 눈으로 눈도장 찍는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렇게 좀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5페이지 가서 보니까 부동산 산업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번에 부동산 활동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좀 전에 좀 말씀드렸죠. 부동산 자체만 가지고 눈여겨보지 말고, 우리가 개인에 초점을 맞춰서 개인을 보자라는 거예요. 개인이 부동산에 작용하는 입김, 이런 활동들을, 움직임을 우리는 부동산 활동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 부동산 활동은 여러분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 활동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전문 활동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 전문 활동이 발전해가지고 여러분들 각종 업이 된다는 얘기죠. 중개업, 감정평가업, 뭐 컨설팅업, 뭐 이렇게 쭉 부동산과 관련된 업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업으로 생긴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돈벌이가 된다는 얘기죠. 돈벌이가 된다는 얘기는 그런 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들은 책임도 뒤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윤리의식을 가지고 소명의식에 맞춰서 그런 업을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활동들, 누구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표 1-2에 나와 있죠. 자, 소유, 거래, 정책활동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누구나 다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소유 활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고 파는 거래 활동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여러분들 정책활동과 관련된 부분들, 이 정책활동을 우리는 수동적 의미의 정책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저 정책활동에서 뭐 임대를 놓는다 또는 임차를 한다 아니면 소유에 관한 정책, 거래에 관한 정책, 리모델링을 할지 뭐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우리가 정책을 플랜을 짠다는 얘기죠. 이런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정책활동이긴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 하는 정책활동이 아니고요. 내가 하는, 나만의 하는 수동적 의미의 정책활동이 바로 일반 활동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우리 전문활동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표에서 보니까 입지 선정, 개발, 관리, 중개, 권리분석, 감정평가, 컨설팅, 경영 및 마케팅, 금융, 그리고 보험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이건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업들이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정책 활동도 여기 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책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능동적 의미의 정책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국가에서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피죠.
그렇죠? 정부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정책들을 피는데 이거는 적극적인 모든 전국의 부동산의 영향력이 우리가 파급되겠죠. 이런 정책들을 우리는 능동적 정책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수동적 나만의 정책이 아니고 두루 다 우리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우리는 전문 활동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누구나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수동적 정책 그리고 능동적 정책. 능동이 일반 활동이 아니다. 전문 활동이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16페이지 여러분들 맨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첫 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오죠. 영업 구분의 기준은 하나의 업으로 성립되는 전문가의 영역이 바로 전문 활동 분야이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일반 활동 분야이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자, 다음 여러분들 그 나번에 부동산 산업의 위상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부동산 산업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업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돈벌이가 되지만은 뒤에 책임까지 뒤따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니까 여러분들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성립된다. 여기서 전문화되었다는 것은 업무에 따른 적정 보수와 그에 맞는 책임 부담을 전제로 한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네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업을 어떤 식으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냐 봤더니 여러분들 밑에 표 1-3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이렇게 부동산업의 종류를 규정을 했대요. 자, 규정한 걸 가만히 보니까 뭐가 있나요? 자,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이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부동산 임대업 그 세 번 하면은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동산 두 번째는 개발 및 공급업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개발 및 공급업.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부동산 관련된 서비스업에서는 여러분들 부동산 관리업, 그리고 중개업, 감정평가업, 기타 이제 업들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업으로 여러분들 한국산업분류표에서 이렇게 표준산업분류에서 우리는 규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이런 것들 이거 업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된 업인 거죠. 그런데 이 업 중에서도 부동산업이 아니고 다른 업도 많이 있잖아요. 뭐 소매업, 도매업,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업은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달리 규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오른쪽 페이지 17페이지에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네요. 예를 들어 보죠. 자, 내가 호텔을 하나 우리가 건설했어요. 신축. 자, 이걸 가지고 내가 직접 영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뭐예요? 이런 무슨 업일까요? 이런 경우에는 숙박업이에요. 숙박업. 자, 호텔을 신축해서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숙박업자한테 판매했어요. 그럼 뭐예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에요. 공급업, 부동산업이 되는 겁니다. 이건. 자, 내가 호텔을 신축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임대를 놨어요. 숙박업자한테 판 게 아니고 임대를 내준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부동산 임대업이 되겠죠. 자, 요처럼 여러분들 똑같은 행동을 했다 손 치더라도 뭐예요? 자, 이렇게 부동산업이 될 수도 있지만은 부동산업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 그 업의 분류는 달라지더라라는 것을 오른쪽 페이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그렇게 이런 부분까지 뭐 시험 문제화해서 등장하지는 않겠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업도 본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대부분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신축을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를 한다 아니면 공급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임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주로 우리가 임대 수입을 얻는 거예요. 임대 수입. 자, 우리 공급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판매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매매 차익을 얻는 거예요. 매매 차익. 자, 그런데 대부분은 여러분들 임대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임대 수익이 이제 주로 얻게 되고, 자, 우리 매매 차익을 얻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뭐예요? 새롭게 이제 신축을 해서 건축을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처분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여러분들 자본이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본이득. 자, 우리 처분이익, 매매 차익을 얻는다는 얘기는 요 원가를 줄이게 되면은 훨씬 더 높은 마진이 남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익들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부동산 업 쪽에서의 이익의 원천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거에 비해서 자, 우리 부동산 업은 이렇게 구분하지만은 우리가 부동산 업으로 분류를 안 하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건설업이에요.
자, 우리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건설업을 부동산업으로 지금 안 놓고 있죠, 여러분들. 왼쪽 페이지 표를 보니까. 그쵸? 자, 우리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업은 임대수익, 매매차익 이런 게 주 목적이지만 건설업은 뭐가 주 목적이에요? 자, 내가 신축을 한 게 아니고 요 건설업자한테 우리 건물 좀 져주세요 이렇게 맡길 수가 있겠죠, 도급공사로. 그러면 이제 시공사 입장이에요. 시공사 입장은 10억의 수주를 받아요. 그러면은 이익을 남기려면, 건설 이익을 남기려면 원가를 절감하고, 그렇죠?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이런 노력들을 많이들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익들은 여러분들 건설 이익인 거죠. 건설 이익. 자, 어찌 보면은 여기 매매차익, 자본이득도 건설 이익 중에 하나에 해당되지만 이 부동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업에서 추구하는 이익보다 임대 수익까지 더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해서 교재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17페이지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시험 문제화해서 등장한 적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눈여겨보고 암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들을 이해 정도만 해두시면은 뭐 충분히 우리는 이해로 넘어가는 거지 뭐 이걸 암기까지 가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제1절과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부동산 설계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부동산 활동, 뭐 이런 부동산 프로세스 이런 부분인데, 자, 요 파트에서 이제 시험 문제화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프로세스예요. 순서 묻는 문제, 뭐 이 정도 대비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 18페이지 가서 볼게요. 자, 18페이지에 제2절 부동산의 이해라고 돼 있는데, 자, 거기 첫 번째 줄부터 여러분들 막 영어로 표현들을 많이를 합니다. 자, 그런데 다 보지 마시고요. 자, 세 번째 줄 끝에 보니까 부동산을 에스테이트 이렇게 얘기한대요. 에스테이트. 자, 그런데 네 번째 줄 보니까,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보니까 리얼 에스테이트 이렇게도 얘기한대요. 자, 그 다음 줄, 다다음 줄에 보니까 리얼 프로퍼티 이렇게도 얘기한대요. 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은 이런 표현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에스테이트는 여러분들 뭐냐면은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그죠? 소유권,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용어가 바로 에스테이트예요. 자, 리얼 에스테이트는, 리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실제 눈으로 보이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토지, 건물 등과 관련된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부동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실제 물리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부동산도 있지만 거기에 각종 권익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게 바로 리얼 프로퍼티의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의 차원에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각도에서 부동산을 바라본다. 이게 바로 부동산의 복합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부동산을 건물만 보지 말고 땅하고 토지하고 건물하고 함께 봐야 된다. 이런 말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영어 표현을 빌려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은 여러분들 그 다음이 이제 시험 문제화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 정서에 맞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그러면은 얘기들을 하느냐라는 거죠. 네, 밑으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맨 밑에 1번. 자, 1번을 보니까 여러분들 물리적인 의미의 부동산이다. 물리적인 의미에 눈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줄 보니까 유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지질, 지형, 고저, 자연 조건, 토목, 건축물의 인공적인 조건, 뭐 측량, 설계, 시공, 눈으로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유형적인 거예요. 이렇게 부동산을 정의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거에 비해서 두 번째 오른쪽 가서 보니까 여러분들 경제적 의미의 부동산,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부동산을 정의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른쪽 페이지. 자, 첫 번째 줄 보니까 뭐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부동산을 뭐 투자 수단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경제적 의미의 부동산으로 우리는 해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약간 좀 추상적이에요, 이건. 눈으로 안 보여요. 눈으로 보이는 유형적은 바로 1번이에요. 자, 세 번째 보이니까 우리는 법률적 의미의 부동산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법률적. 자, 법률적 의미의 부동산. 눈으로 보이는 부동산도 뭐 괜찮겠지만 경제적 의미는 좀 사람마다 모호할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정확하게 부동산의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누구는 투기 수단으로, 누구는 투자 수단으로, 누구는 그죠? 실거주 수단으로, 뭐 여러 가지, 누구는 관심도 없고, 여러 가지 경제적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기에는 명확하지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정의를 부동산과 관련된 개념 파악을 할 때는 법률적 의미의 부동산 파악을 하는 게 가장 명쾌하다라는 거예요. 명쾌하다. 왜? 법전에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 그게 여러분들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세 번째 줄 보시니까 성문의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는 명확한 개념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중심으로 우리는 한번 알아보겠다라는 거죠. 여러 각도에서 부동산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게 바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법률적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밑으로 오셔가지고 나번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서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이 있다는 얘기는 광의의 부동산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광의의 부동산이란 일단 여러분들 협의의 부동산이 있을 겁니다. 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법을 얘기해요. 민법 99조 법률적 개념이니까 민법 99조에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및 그 정착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착물. 그렇죠. 눈으로 보이는 토지. 그리고 정착물이라는 얘기는 건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협의의 의미의 부동산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토지라는 것은 소유권의 범위가 토지 지표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상하에 있겠죠. 상도 여러분들 무한대로 올라가지는 않겠죠. 저 하늘 꼭대기까지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 밑으로 무한대까지 가지는 못해요. 물론 내 땅 밑에 있는 우리가 지하 안반수 그죠? 지하수를 판다. 이 정도는 내 소유권에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로 이해하는 게 맞겠지만은 그 더 밑으로 파서 우리가 광물을 채굴한다. 내 땅 밑에서.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여러분들 소유권에 정당한 이익에 미치는 범위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맨 밑에 보시게 되니까 지하수라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에 포함되지만은 맨 밑에 줄이에요. 지하에 매장된 광물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이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랑 함께 거래되는 정착물이 있고요. 토지랑 별도로 독립된 정착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착물의 종류는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이 있고요. 그리고 토지랑 함께 부합된 또는 합체된 부합된 정착물이 있어요. 그죠? 토지를 사면은 당연히 딸려오는 정착물이 바로 부합된 정착물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다리, 담장 뭐 이런 것들 별도로 거래하지는 않죠. 토지 사면은 다 따라서 함께 거래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독립된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건물은 따로 거래되죠. 토지와 별도로. 그래서 독립된 정착물은 이제 건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우리 정착물,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데 이 건물 말고도요. 뿌리를 내린 정착물이 있어요. 뭐죠? 우리가 수목들이죠. 나무들도 원래는 여러분들 토지랑 함께 거래가 됩니다. 그죠? 부합된 정착물로 봐요. 산을 사면은 거기에 나무같이 함께 우리가 임야를 사면은 같이 딸려오는 거죠. 그런데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 있어요. 명인 방법. 명인이란 얘기는 나무에 이름표를 붙였다라는 거예요. 이름표. 이거는 누구 겁니다라고 해서 새기는 거예요. 명인 방법 붙이는 방법은 여러분들 뭐 꼬리표를 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표피를 베껴가지고 거기에 새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 거래가 돼요. 따로따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농작물 있죠. 땅에 지금 붙어 있지만은 농작물은 우리가 따로 거래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미분리 과실, 사과가 달려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농작물이라든지 과실,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따로 토지랑 별도로 거래가 다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건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그리고 농작물, 과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 독립된 정착물로 봐서 협의의 부동산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법 99조에 나오는 얘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 말고 부동산은 아니지만은 동산이에요. 원칙당으로는 동산이지만 부동산으로 봐주는 거 이걸 가지고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
의제 부동산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국가기관에서 등기로 해서 관리를 하죠. 마찬가지로 동산이긴 하지만 등기 또는 등록으로 관리하는 게 있어요. 자동차 사면 자동차 등록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항공기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리고 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배는 아니지만은 20톤 이상의 선박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등록이 돼 있어야지만이 운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들, 등기 등록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의제부동산 또는 준부동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의 종류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맨 밑에 그림을 잠깐 볼게요. 그림 1-4. 1-4에서 여러분들 거기 준부동산 쪽을 보니까 20톤 이상의 선박, 모든 선박이 아니죠.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그리고 광업권, 광업재단, 어업권, 어업재단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시험 문제와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영업권, 어업권은 우리 의제부동산으로 봅니다. 그런데 영업권은 없죠. 영업권. 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메모를 하셔가지고 체크 정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임목은 임목인데 등기된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등기된 임목인 거죠? 자, 보통 여러분들 나무들은 등기 잘 안 해요. 그쵸? 등기들 잘 안 하죠. 나무들은 일반적으로 토지랑 함께 거래되는 게 맞아요. 근데 토지랑 별도로 독립해서 거래하려면은 이렇게 이름표 붙이면 돼요. 이름표. 그런데 이런 수목들은 우리 이제 국가에서 이제 관리 감독하겠다라는 수목들이 별도로 따로 있어요. 자, 그게 바로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수목들이에요. 그건 등기를 해야 돼요. 자, 그게 바로 등기된 임목이에요. 임목에 관한 법률이 별도의 법률이 따로 있다고요. 자, 이런 임목은 우리 협의회 부동산이 아니고 준부동산 쪽으로 분류해서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임목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임목. 일반적인 임목은 토지와 부합된 정착물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 이름표를 쓰겠다라고 하면 독립적으로 우리 움직이는 그런 정착물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협의회 부동산이에요. 자, 그런데 특별한 임목은 등기하래요. 그러면 등기됐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이렇게 협의회 부동산이 아니고 준부동산 쪽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준부동산 쪽으로.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광해부동산이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여러분들 이런 기본적인 해석 문제들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오른쪽 여러분들 21페이지 답은 동산과 부동산의 법률상 차이가 나와 있는데 이 이제 부동산이라는 과목들을 설계를 뒤쪽까지 4장, 5장 이렇게 다 공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동산하고 비교를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 그 표 정도 체크 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외부에 이제 공시 방법이에요. 외부에 드러내는 거. 누구 거야라고 드러내는 거. 자,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점유. 점유. 그래서 공시의 방법. 공시. 공시는 우리가 부동산이건 동산이건 모두 인정해요. 그 공시 외부로 드러내는 방식이 그렇죠? 등기냐 점유냐 요 차이가 있을 뿐인 거지 공시의 방법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등기가 돼 있다라고 해서 A 명의로 등기가 돼 있다라고 해서 진짜 A 걸로 사람들이 믿느냐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공신이에요. 공시가 아니고 공신. 자, 공신은 부동산은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이거에 비해서 동산은 여러분들 A가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 점유. 그러면 A 거로 사람들이 믿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 거라고 사람들은 다 믿죠? 그죠? 공신력을 인정합니다. 동산은. 그래서 부동산과 동산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여러분들 이 공신력의 차이예요. 공신력. 자, 이런 거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우리가 동산도 그죠? 점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유치할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동산도 점유하고 유치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동산은 안 되고 부동산만 된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점유권, 유치권, 이 점유권, 유치권 이런 권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만 하면 또는 유치만 하면은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법정 권리다 이렇게 해요.
법률상 당연히 인정해주는 권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유와 유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하라고 하는데 등기 안 해도 인정되는 권리예요. 그래서 꼭 등기가 안 돼도 된다라는 거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이런 내가 가지고 있다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이라는 게 있어요. 제한하는 권리. 이 제한하는 권리 중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권리가 있고요.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는 권리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쪽 여러분들 다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용익물권의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 지상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역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전세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담보물권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 유치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질권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저당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당권.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학습하실 때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뒤쪽에 또 나오니까. 자, 여기서 이제 동산과 관련된 권리를 잠깐 볼게요. 점유권은 유치권은 다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이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 다 인정되는 권리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질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동산에만 인정돼요. 이건 전당포예요. 자, 시계 맡기고 돈 빌리는 거예요. 시계를 담보로 맡긴 거죠. 시계는 뭐예요? 동산이죠. 자,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은 저당권을 잡죠. 이건 저당권은 부동산에만 인정되는 거예요. 이 질권은 동산에만 인정되는 거고. 따라서 여러분들 이 질권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예요? 동산에서만 인정한다. 나머지 것들은요. 나머지 것들은 부동산에서 인정한다. 물론 유치권은 동산, 부동산 다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소유권의 취득 시효와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 동산은 좀 짧죠, 10년. 부동산은 20년. 뭐 선이라고 하면은 반으로 줄고요. 자, 무주물의 귀속은 여러분들 우리가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 그죠? 선점자, 먼저 찾은 자. 우리 부동산은 여러분들 구규가 원칙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환매 기간이라고 돼 있는데 내가 B한테 팔았어요. 팔면서 다시 살게라고 약속하고선 어찌 보면 빌려주듯이 판매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나 지금 필요 없으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서 전자레인지를 쓰고 있는데 나 이거 지금 당장은 필요 없으니까 너한테 팔을게. 근데 1년 후에 내가 필요할 것 같아. 1년 후에 10만 원에 다시 살게. 이런 게 환매거든요. 동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기간이 최대한 3년으로 제한돼 있어요. 5년씩 그렇게 환매는 안 돼요. 3년 이내로.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환매를 할 수가 있는데 부동산은 5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5년. 환매 기간도 이렇게 법적으로 최고 한도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동산과 부동산의 결정적인 가장 큰 차이점은 공신력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공신력 위주로 기억을 하되 나머지 부분도 여러분들 이 표가 시험 문제에 몇 번 나왔습니다. 비교하는 표로.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도 체크를 하시면서 보되 저 뒤쪽 제 4장까지 공부를 하신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훨씬 더 용어가 수월하게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좀 봤고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용들 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밑에 부동산의 분류 파트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